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 사퇴 결심의 결정적인 이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던 검찰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사는 임금 피크제 폐지와 인력 충원을 놓고 막판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29년 만에 평양 원정에서 힘겨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생중계도 되지 않고 예상을 깨고 관중 없이 경기를 치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설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악성 댓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본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춘재가 초등학생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8차 화성 살인 사건의 진범을 놓고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범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윤모 씨는 재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접경 지역과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 안정 자금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결심에 결정적 이유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던 검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정 교수를 추가 조사하기 어려울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준영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검찰 조사를 받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15분쯤 검찰 청사를 나온 정 교수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입원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면서 최근 MRI 검사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심각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2004년 영국 유학 시절 흉기를 가진 강도를 피하려고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사고 후유증 등으로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인다며 장시간 검찰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입장문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보겠다며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 교수의 건강 악화가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심을 앞당긴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정 교수의 추가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뇌종양 진단 등으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했던 검찰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2달째 이어진 수사가 장기화하는 부담이 큰 만큼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을 받아 오늘 대학본부에서 복직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으로 신청한 휴직은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기 종료 다음 날 바로 복직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난 8월 교수로 복직했던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뒤 다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여야가 내일부터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일단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간 이견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내일 오후 각 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이 포함된 회동을 엽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여야의 힘겨루기는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지렛대로 삼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특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로 공수처 논의를 넘기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곧바로 일축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최악의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재판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의 장기 집권 수단인 공수처는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흔들림 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사태와 영웅 만들기 여론 공작에 검찰은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부터 봐주기 수사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논의에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입장에 모두 비판적입니다.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에는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았고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한국당의 주장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다시 국회의 시계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조국 정국에서 실종됐던 정치가 복원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청와대는 쇄신으로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일단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부터 먼저 임명한 뒤 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둔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카드도 함께 검토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2달 전 개각 발표 때 청와대는 2기 내각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개각을 보완했다는 뜻이었는데 총선 후보군에 대한 추가 개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전 장관 논란으로 개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논의가 다시 빨라질 전망입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자리를 비운 법무부 장관 인선이 시급합니다. 장관 없이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법안 입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나 민주당 박범계, 전해철 의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교수 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유은혜 교육부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다음 달쯤 교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인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인선 시기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게 우선이라면서 개각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원포인트로 먼저 발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귀결된 상황 관리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졌을 때 예상보다 빠른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국정 쇄신을 모색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향후 여론의 추이가 판단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검찰이 여러 해 동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지만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김호수 차관이 장관 대리로 참석한 법무부 국정감사.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 대선 6개월 전부터 올해 2월까지 7년 넘게 이런 명단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검찰 출신인 검찰국장이 갖고 장관과 차관은 보고 대상에도 포함 안 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명단까지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 들어갔는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하고 만들 때 참여하셨던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계십니다. 그분한테 차관님이 소상히 물어보면 돼요. 예, 경위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침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조국 장관은 떠났지만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특수부에서 수사를 부인이 받고 있는데 남편은 법무부에서 특수부 축소, 심야 시간 조사 불허, 공개 소환 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누가 후임 장관이 되든 간에 우리 차관이라든가 뒤에 있는 법무부 간부들은 이렇게 일단 만들어진 이 검찰 개혁안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검찰 내부의 반발 때문에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와 부산대 병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과 표창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점이 20점이 있기 때문에 서류 심사가 20점이 있습니다. 제가 심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항목이 있으니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지 못한 채무 문제를 야당 의원이 집중 질의했고 문창용 사장은 액수를 잘못 말했다가 진땀을 뺐습니다. YTN 이승우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막판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임금 피크제 폐지와 인력 충원을 두고 의견이 팽팽해 합의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파업의 갈림길에서 서울 지하철 노사가 만났습니다. 파업 직전에 막판 본교섭입니다. 노조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 임금 피크제 폐지와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제 근무 확정입니다. 관철되지 않으면 앞으로 3일간은 1차 총파업을, 11월에는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사측인 서울교통공사와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인력 충원 등에 대해선 다소 유연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은 만 58세와 59세에 임금을 각각 10%와 20%씩 감액하는 임금 피크제입니다. 노조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임금 피크제로 생긴 여유 재원을 신규 채용 직원의 인건비로 쓰고 모자라면 총 인건비에서 충당하면서 기존 직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운영 지침에 따라 임금 피크제를 운영하는 사측은 난색입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기관사는 아침 6시 반부터, 나머지 조합원은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 지하철 운행률은 1호선에서 4호선은 평일 기준 66%, 휴일은 50%, 5호선에서 8호선은 평일 78%, 휴일 68%로 운행률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에는 평시 10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출근 시간 이외에는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은 다행히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모레부터 이틀간 예고했던 2차 급식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교섭 잠정 타결 소식에 단식 농성을 풀었습니다. 17일, 18일 우려했던 2차 급식 대란도 피하게 됐습니다. 노조는 큰 틀의 합의를 실리로 지키고 공정임금 실현을 다음 과제로 나가고자
집단 단식을 해단하고 2차 총파업 중단 입장을 밝힌다. 양측은 기본급 1.8%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애초 5% 이상 기본급 인상을 주장하던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당국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교통비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되 기본급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근속수당은 현재 32,500원에서 올해 1,500원, 내년에 1,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대회의는 5,000원 인상, 당국은 동결하자고 주장하다 중간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회견에 앞서 농성장을 찾은 유원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이 정말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번에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 노사정이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양측은 집단 교섭 대표 교육청인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다음 주 초 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어제 오후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설리. 고 최진리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비보에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악성 댓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본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예계에서 누구보다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던 설리. 최근까지도 악성 댓글에 고충을 토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설리의 죽음은 악성 댓글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는 거잖아요. 제가 겪어본 적은 없지만 저도 만약에 그거를 경험한다면 뭐 우울증도 걸릴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런 거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그런. 안타까운 죽음에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룹 카라의 박규리는 어떤 말로도 심정을 표현하기 힘들다며 애도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래퍼 딘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항상 행복하길 기원하겠다고 전하고 홍석천도 예쁜 모습 그대로 기억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설리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 복숭아는 각종 음원 차트에 재등장했습니다. 연예계는 계획했던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애도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갑작스럽게 들려온 비보의 행사 진행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급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본무를 이뤘습니다. 설리의 본명을 딴 최진리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좀 우리 사회가 연예인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악성 댓글의 어떤 양이라든가 어떤 강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예인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번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악성 댓글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25살의 젊은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얼굴 없는 살인마. 바로 우리 곁을 떠난 고 설리 씨의 악플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이를 강화하자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며 악성 댓글은 명백한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는 악성 댓글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혐오 범죄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전면 도입됐다가 5년 만인 2012년에 폐지가 됐죠. 당시 헌법재판소는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더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시민 스스로 성숙한 댓글 문화를 만들고 자정적인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리 씨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앨범 고블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는 설리 씨의 가상 인터뷰가 등장하는데요. 연기였을진 몰라도 그녀가 남긴 말이 혹시 마지막 작별 전에 SOS 신호였던 것은 아닌지 뒤늦게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싶었던 거일 뿐일 거예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춘재가 다른 살인 사건 4건도 저질렀다고 자백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여고생 2명과 가정주부 그리고 9살 난 초등학생도 이춘재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장기 미제 사건들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살인을 자백한 14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춘재는 10차에 걸친 화성 사건 외에도 1987년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과 1989년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그리고 1991년 청주에서 여고생과 가정주부가 살해당한 사건의 범인이 모두 자신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가운데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김모 양이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6개월 뒤 옷과 책가방만 발견됐는데 30년이 지나 이춘재가 당시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자백이 사실이라면 김양은 가장 어린 피해자입니다. 실종된 김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입니다. 김양이 다니던 학교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인데 당시 김양의 친구들은 이곳에서 낯선 남성이 김양을 끌고 가는 것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는 이번에도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설명했는데 당시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김양의 옷과 책가방이 발견된 곳도 이듬해 11월 화성 9차 사건이 발생한 지점과 불과 30여 미터 거리였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수원과 청주의 살인사건 역시 화성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는 지금까지 DNA가 확인된 화성 사건 5건에 대해 성폭행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9건의 살인과 성폭행 30여 건 등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과 추가 범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당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경찰에 청구했습니다. 윤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화성 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당시 수사 기록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 목록에는 지난 1989년 7월 윤 씨가 체포된 과정과 윤 씨의 진술, 현장 검증 조서 등 8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소한 윤 씨의 진술 등 의미 있는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올해 안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어떤 자료가 제공 가능한지 또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학생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의 외부 침입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생 진술을 토대로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 6학년 학생을 다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팔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다친 남학생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담임선생님이 교문까지 학생들을 귀가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가 이제 점심시간이고요. 아이 진술에 따르면 이제 점심 식사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학생이 말한 사건 현장은 학교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으로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괴한이 검은색 옷과 파란 모자를 썼다는 진술이 확보됐지만 추가 목격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혼자 이제 등교시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아침에 좀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고 오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학교 CCTV에 괴한이 촬영된 화면이 전혀 없었다며 모든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한강 둔치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강에 영아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순환구조대가 출동해 확인한 결과 영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실종이나 유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르면 내일쯤 부검을 의뢰해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29년 만에 평양 원정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생중계 없이 진행된 이번 경기는 예상을 깨고 관중도 입장하지 않은 채 치러졌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제공한 평양 원정 사진입니다. 경기 시작 직전 상황인데 관중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애초 4만 명 이상의 북한 관중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을 깨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경기를 참관했지만 관중은 끝내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무관중이 사전에 조율된 내용은 아니라면서도 홈 경기의 마케팅 권리는 주최국에 있으므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중계 무산의 무관중 경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킥오프한 벤투호의 평양 원정은 경기 내용도 힘겨웠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가 투톱에 서고 황인범과 이재성, 나상호가 이끄는 공격진은 벤투 감독이 가장 즐겨 사용한 조합이었지만 북한의 골문을 여는 데 실패했습니다. 최근 발끝 감각이 절정에 오른 황희찬과 김신우까지 투입하며 득점에 집중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습니다. 0대0. 승점 3점 획득에 실패한 것은 물론 김영건과 김민재 두 주전 수비수가 경고까지 받는 부담도 얻게 됐습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이라는 긴장감 때문인지 전반 한때 양팀 선수들의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경기 감독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장 안팎으로 험난했던 평양 원정을 마친 대표팀은 다음 달 14일 다시 레바논과 월드컵 지역 예선 4차전을 치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북한은 왜 갑자기 관중 없이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기로 한 걸까요? 앞서 우리 측 응원단과 취재진의 방북과 생중계도 무산시켰는데 과연 북한이 이 모든 결정을 월드컵을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 FIFA와 상의했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결정해도 문제가 없었던 건지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무관중 경기 결정은 누가 내린 것이고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이 무관중 경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요. 네. 이 스포츠적으로만 보면은 무관중 경기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경기장을 꽉꽉 채워서 일방적인 응원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북한에 유리한데요. 실제로 2017년에 여자 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 원정 경기할 때는 5만 관중이 꽉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관중 경기를 선택했을까?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뒤지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스포츠적이지 않은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선수단의 이 평양 원정 경기를 홀대하고 또 격화시켜서 북한이 현재 남한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이 북한이 지금 이 북미 회담에 주력하면서 우리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정치적 신호를 이미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도 알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 무관중 경기 스포츠적이지 않은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북한 축구협회가 이미 응원단과 취재진의 방북은 당국 간 협의할 문제라고 언급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건 월드컵은 이제 피파가 주관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북한이 상대국 응원단이나 취재진 입국을 불허하거나 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2차 예선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은 피파가 개최하고요. 근데 이 아시아 최종 예선은 피파가 주최를 하고 AFC가 주관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 예선에서도 최종 예선의 중계권을 포함해서 마케팅 권리는 AFC 아시아 축구연맹에 있는데 2차 예선은 중계권이 홈 경기 개최국 축구협회에 있습니다. 또 이 마케팅 권리도 이 홈 경기 개최국 축구협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 권리 안에 티켓 판매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이 규정상으로만 보면은 북한의 무관중, 무미디어 경기를 미리 제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던 권한이 FIFA나 AFC에는 없었다는 것이 이 규정상의 이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기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직접 경기장에서 관람을 했거든요. 네. 때문에 아마 이 인판티노 회장도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피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이 월드컵 예선전인데 응원단도 오지 마라, 관중도 오지 마라, 중계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남북 관계를 떠나서 이제 북한이 얼마나 전 세계와 동떨어져서 그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남북 대결 어쨌든 0대0 무승부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대표팀의 피파 랭킹은 37위이고 북한은 113위인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그런 여러 변수가 우리 대표팀 경기력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아마도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겠지만 결정적인 장애 요소는 아니었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선수들이 이 김일성 경기장에 딱 들어섰는데 관중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처음에 많이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인조잔디도 어느 정도 부담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은 인조잔디라서 실력 발휘가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우습죠.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선수들이요. 네. 이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 선수들이 초반부터 격렬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옐로우 카드가 나왔고요. 네. 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이미 전반 초반에 선수들이 감정 싸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양팀 합쳐서 무려 4명이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요. 이렇게 과격한 경기를 하면서 이 선수들의 감정을 흥분시킨 게 그게 북한의 페이스대로 북한이 의도한 대로 흘러간 경기였기 때문에 0대0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 접경 지역과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유력한 감염 경로로 떠올랐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민통선 인근에 모인 엽사들이 총기를 꼼꼼히 손질합니다. 민통선 안에서 활보하는 야생 멧돼지들을 사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엽사들과 지자체, 군 병력이 포함된 합동포획팀 900여 명이 전방 주요피와 민통선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이번 포획 조치가 실시되는 곳도 경기 파주와 강원도 화천, 연천 등
앞서 ASF가 발병했거나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 지역들입니다. 합동포획팀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멧돼지를 포획해서 개체수를 줄일 방침입니다. 또 이미 ASF가 발생한 지역은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포획팀을 투입해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1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뒤 전면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군도 주요피 철책 이남부터 민통선 북쪽 일부 구간에 저격 요원을 배치해 야생 멧돼지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합동 포획팀 운영 기간 중 지역 주민과 군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ASF 확진 건수는 사육돼지 14건, 야생 멧돼지 6건입니다. ASF가 발병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정부가 야생 멧돼지에 대한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포획 조치가 ASF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장기화되고 살처분 돼지도 15만 마리를 훌쩍 넘기면서 피해 농가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돼지를 키우지 못하는 동안에 지원하는 생계 안정자금을 놓고 갈등을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장에서 돼지를 살처분한 뒤 다시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이동 제한이 풀린 뒤 40일, 그리고 시험 사육 기간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발병하지 않은 곳은 40일이 지난 뒤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생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길게는 6달, 지원 금액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를 고려해서 한 달 최대 337만 원입니다. 하지만 돼지농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돼지를 길러 출하할 때까지 적어도 1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던을 사서 임신을 115일 동안 임신을 하고 8개월 정도 커가지고 출하를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1년이잖아요, 거의. 돼지 농가의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자 정부도 지원 기간 연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입식이 6개월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 기간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원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손봐야 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 돼지 농가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료 구매 자금이나 시설 자금 등의 상환을 늦추고 이자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애초 예상했던 2.6%보다 낮은 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가 6개월 만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4월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예측했지만 10월 전망에서는 0.6%포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IMF는 글로벌 제조업 위축과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진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홍콩 등의 성장률 전망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IMF의 2.0%는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의 전망치보다도 낮습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도 2.2%로 지난 4월 때보다 0.6%포인트 낮췄습니다. 성장 회복을 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당국 역시도 보다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도와줌으로써 정책 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IMF는 예측했습니다. 무역과 공급망의 혼란, 위험 회피 심리 심화, 금융 취약성 누적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지난 4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떨어진
3.0%에 그칠 거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소폭 상승, 독일 등 유로존 국가는 하락, 중국과 일본은 소폭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등 신흥국들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미 신임 IMF 총재는 동시적 글로벌 경기 둔화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This time growth is decelerating. To be precise, in 2019 we expect slower growth in nearly 90% of the world. IMF는 내년에는 신흥국들의 회복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높은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여전히 경기 회복과 대외적인 악재 해소에 조짐이 없고 저물가 상황도 심각한 만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려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 시대의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 선도국이 될 기회를 맞았다면서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의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세계 1위 수준인 33%까지 끌어올리고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2030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앞당기기 위해 미래차 부품 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8년 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율 주행차가 달리도록 하겠다며 야심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2030년에는 신차 3대 가운데 한 대가 친환경 미래 자동차인 시대를 열고 하늘을 나는 차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수소 전기차 넥소입니다. 5분만 충전하면 600km를 달릴 수 있는 성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비싼 가격과 부족한 충전소가 걸림돌입니다. 정부가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미래 자동차 경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2030년에는 신차 3대 가운데 한 대를 친환경차인 미래차로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천만 원대인 수소차 가격을 2025년까지 4천만 원대로 낮추고 고장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리를 50만 킬로미터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660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급속 전기 충전기는 공동주택, 대형마트, 고속도로 등 거점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만 5천 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초소형 전기차부터 승용차, 버스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 차량 모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미래차 시대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 자율주행차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무선통신과 3차원 지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단계를 상용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진 미국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미래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41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발전 전략이 저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 하늘을 나는 차 플라잉카도 2025년부터 실용화하는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콘덴싱이 뭐야? 콘덴싱 미세먼지를 줄여서 지구를 지켜주는 보일러. 근데 왜? 엄마가 콘덴싱으로 바꿀 거래. 엄마 만든 대로?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 있거든. 경동나비엔이 시작한 콘덴싱. 이제 우리 모두의 콘덴싱이 되었습니다. 콘덴싱이 옳았다. 경동나비엔. 오 진짜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면서 보조 배터리 사서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조 배터리 용량이 표시된 것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뜨거운 열에 노출되면 폭발하는 제품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배터리 일체형이라 갈아 끼울 수 없어 통째로 충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충전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맛집을 많이 검색해보고 또 셀카를 많이 찍는 편이어서 항상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항상 보조 배터리를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보조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즉 방전 용량을 따져봤더니 업체에서 표시한 그대로 나오는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제품 7가지를 골라 비교 실험한 결과입니다. 코끼리 제품만 방전 용량 90%를 넘었고 대부분 80% 안팎이었는데 69%로 미흡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6가지 제품이 비슷했는데 300차례 충전 방전을 반복했을 때 94% 이상 용량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한 제품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고온에서 폭발해 위험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아이리버 보조 배터리는 130도에 12분 이상 노출하자 불이 붙었습니다. 바람이 폭발이 발생되어 한국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IC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지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보조 배터리를 전열기구 근처 같은 고온 환경에 두지 말고 반려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충전 케이블이나 단자가 휘어져도 합선될 수 있는 만큼 새 것으로 바꿔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태풍이 강타한 일본에서는 힘겨운 구조와 복구 작업이 이어지면서 희생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와 여당 핵심 인사가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력한 태풍 하기비스가 훑고 간 자리는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방 대책이 빈약한 농촌 지역 피해가 큽니다. 황급히 피난에 나섰다 집에 돌아온 주민들은 엉망진창이 된 풍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下の泥も取ってですね、それから修復ですね、これからやるしかないですね。 전례가 없는 침수 피해를 입은 일본의 자랑 신칸센은 폐차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조가 진행될수록 희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너무 넓어 언제 복구가 끝날지는 아직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집권 자민당 2인자 니카이 간사장의 안이한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予測されていろいろ言われておったことから比べるとまずまずに収まったという感じですけど。信じられない発言だというふうにも思いますし、私には憤りしかございません。 아베 총리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망연자실한 채 첫밤을 맞이할 즈음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화를 자초했습니다. 당시 강팀을 이긴 일본 럭비팀이 피해 주민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며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글을 남겼는데 총리가 지금 럭비나 보면서 즐거워할 때냐는 비난글이 쏟아진 겁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5호 태풍이 지바현을 덮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개각을 단행했다.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태풍 대비에 최선을 다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꿋꿋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에서 조카와 게임을 하던 흑인 여성을 5인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찰관이 구속된 가운데 최근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유족과 지역사회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웃집 문이 열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뒷마당에서 집안을 살핍니다. 침실 창문을 통해 손을 들라고 외치더니 곧바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강도로 5인의 총을 쏜 건데 희생자는 집주인인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28살 아타티아나 제퍼슨은 당시 침실에서 조카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경찰 총격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경관은 위협을 감지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 속에 자진사직했습니다. 유족과 지역사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o have integrity and bring the federal government in to investigate. To be committed to a swift and appropriate prosecution. So what we're looking for is for this officer not only to be fired, but we're demanding that this officer be charged as well like the criminal that he is. 앞서 지난해 9월 댈러스에서는 이웃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백인 여성 경찰관이 흑인 남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 경관에 대한 재판에서 숨진 남성의 동생이 피의자에게 용서의 포옹을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유사한 두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경찰 당국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렇게 다른 특혜를 SOK가 받고 있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관돼 있다는 SOK가 사유화돼 있다는 의혹이 받쳐주고 있지 않나 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6층짜리 약 70억 원이 넘는 건물을 2018년에 매입해서 3계층에 한 개당 보증금 평균 5천만 원에서 연간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5년 법이나 지원 예산 10억 원 받고 매년 30억 원 예산이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장애인 단체와 너무 형편 원칙이 어긋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 보세요. 다른 가맹단체 사무국 1명, 직원 2명.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인건비만 한 1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예산이. 근데 SOK는 4억 2천 정도 받고 13명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주고 있어요. 회장님 가맹단체 운영비 1년에 얼마 지급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지급되죠? 세발의 피죠 이거. 근데 SOK는 운영비로 2억 2,824만 원. 시설 임차료도 받네요. 여기 건물도 있는데 왜 임차료까지 이렇게 지원받나? 19년에는 커뮤니티 활성화 및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또 지급을 받네요. 이것만 하더라도 다른 단체 운영비의 3배. 예? 이게 대단하네요. 결과적으로는 문체부로부터 33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체육장 나와 계시죠? 응? SOK 지원금이 다른 유형별 단체 말씀하신 대로보다 좀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송파가 박인숙입니다. 문체부 체육국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33억이 SOK에 지원되는 게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주 자신 있게 너무 많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세요? 금년과 지난 몇 년 동안 지원한 예산을 쭉 살펴보면 SOK 쪽에 지원 예산액은 높습니다. 제가 이거를 많다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올리면 되죠. 저희가 많다고 끌어낼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두 달 넘게 전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사태의 결정적 이유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신병 처리를 검토 중인 검찰 입장에서도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영애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어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부산 총선 나갈까요? 그렇죠.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의 건강이나 그러한 상태가 잘 극복된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 하고 나서리라고 예상합니다. 특수부에서 수사를 부인이 받고 있는데 남편은 법무부에서 특수부 축소, 심야 시간 조사 불허, 공개 소환 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 당시에 이사를 했던 조국 장관을 겨냥한 법리 구성입니다. 장관의 가족 전체를 범죄로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으로서의 그런 부분인데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전격 사퇴를 했을 때 왜 이 시기였을까 궁금증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아픈 부인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군요. 네네,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매체에서 그런 이제 주장이 기자를 통해서 제기가 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 2시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전격적인 사퇴 발표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 네네. 어제 밤까지 이걸 분석하면서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청와대 내부의 기류 또는 네.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 하락에 대한 뭐 우려. 네. 그런데 전 입장문을 보니까 크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네. 먼저 가족의 이 수사 문제로 결국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것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만신창이가 된 가족을 네. 돌봐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직도 중요하죠.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네. 조국 장관보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네. 국정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들은 찾으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처음부터 왜 굳이 조국이어야만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느냐. 야당의 이제 공세였습니다. 그런데 대체할 수 없는 자리가 가장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무슨 정치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인간이 하는 일들인데 네. 자, 남편의 자리, 거기다 또 아픈 부인, 또 검찰 수사를 이제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지금 뭐 소환되고 있었던 딸과 아들. 네. 그럼 이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또 이제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이 조국 장관은 대체할 수 없는 이 부분이었다. 네. 그 부분을 위해서 우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네. 타이밍은 전격적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해석해도 네. 무방할 것 같고요. 네. 물론 저는 요인은 복합적일 거라고 그렇죠. 보지만 네. 부인의 건강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을 거다라는 데는 네.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조국 전 장관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알려진 주진우 기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사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자주 아팠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대체로 이런 분위기 속에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를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한데요. 조국 장관이 이제 온 가족이 망신창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떤 언론을 보니까 온 가족이 도륙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던데요. 우선 뭐 수사 과정에서 네. 뭐 뇌종양이나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네.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그 심각성의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주진우 기자의 일단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5차례 또 공개 소환 받으면서 그 정경심 교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 상태를 확인한 사람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아마 이러한 뇌경색, 뇌종양의 질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상생활에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인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이 어제 전격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가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좀 냉정하게 보면 우선은 그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말 표현이 어제 사태에서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가족을 보호하려는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우선시했다면 이전에 사퇴했으면 훨씬 좋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족과 상관없이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버텨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사퇴하고 나서 가족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일부의 진실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자신의 사퇴를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사퇴를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 그리고 억울하다는 프레임 그리고 희생양이다. 라고 하는 동정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제가 말씀드린 질병의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 5차례 공개 소환 받았고 SNS 활동을 하고 그 압수수색 당했을 때 수사관들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조국 장관의 사태가 마치 가족이 억울하게 검찰에 의해서 거의 도륙당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부인이 지금 기소돼 있고요.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조카는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동생 영장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된 상태였고요. 아들, 딸이 조사를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전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범죄 혐의자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는 객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어제 전격 사태 이후에 사실 사퇴라는 것은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굴복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마치 하루 만에 동정심으로 풀려고 하는 저 시도로서 특히 이제 메신저로 지금 등장한 주진우 기자라는 분은 이미 지난주에 이 조국 장관하고 저녁 식사를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말하지 않고 또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쯤에서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이어가기 전에 지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의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조금 전 양측이 결렬 선언을 해서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 지하철이라 하면 1호선부터 8호선입니다.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임금 피크제 폐지, 임금과 수당 인상 이 크게 세 가지 협상안을 놓고 오늘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조는 예고한대로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기관사는 오전 6시 30분, 다른 조합원들은 오전 9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1호선, 서울 지하철 1호선과 8호선의 운영이 내일부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기관사는 6시 반, 나머지 조합원들은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협상이 앞으로 계속돼서 타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일단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일 출근길에 이 점을 잘 유념해서 다른 대체 교통편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출근 시간대에 운행률을 제대로 평소와 똑같이 운영한다는 방침이고요. 그래도 낮 시간 운행률은 파업 여파로 평소에 75%에 그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가자면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종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남편이 사퇴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린 뒤 병원으로 갔다. 그 얘기는 일단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자기 때문에 물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심경은 복잡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종민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게 다 우리가 전해 듣는 거기 때문에 팩트를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이 국감 중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근거로 믿는다면 뭐냐면은 조국 장관은 그 사퇴를 부인과도 상의하지 않았다. 혹은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루 걸러 하루 계속 검찰 수사의 스트레스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 또 아프기까지 한 부인에게 자, 내가 내일 모레 이제 사퇴할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기 어려웠던 이 가정 내 분위기도 좀 읽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각각 다 충격들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좀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네. 조국 장관이 어제 전격 사퇴를 했고 네. 본인에게 이제 불리한 여론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금 무대에서는 퇴장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국감장은 여전히 조국 국감이라서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주진우 기자한테 자 우리 아내가 아프다는 걸 좀 방송에 흘려주게. 네. 뭐 이렇게 이제 교감을 했다면 이것은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흘러나온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좀 분위기를 호전시키려는 언론 플레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랬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 이 부인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당할 때 쓰러졌다.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었다. 이게 또 검찰하고 진위 공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딸인 조민 양이 뭐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잠시 인터뷰를 할 때 자, 어머니는 지병이 있으시다.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압수수색 날 쓰러진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수사관이 저는 방에 있는데 와서 물을 떠다 드려라. 119를 불러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러진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은 이 부인의 건강은 계속 안 좋아 왔는데 주 기자 말에 따른다면 사실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이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돌아가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 부인이 너무 아프다. 하나가 등장하죠. 뭐냐 압수수색 다음 날 대정부 질문에서 문제가 됐는데 자, 압수수색하러 온 수사검사와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았느냐.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서 바꿔줘서 통화했는데 자, 아내가 심신이 좋지 않으니 좀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도록 배려해달라. 네. 이것이 이제 뭐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외에는 조국 장관 가족은 오히려 네. 그 아내의 어떤 병의 상태, 위중함을 네.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네. 감춰왔던 정황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네. 그러면서는 이것을 좀 코스프레라고까지 비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반론을 대면요. 그 가족이 아프다는 것을 오히려 소극적으로 숨겨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금방 말씀하신 압수수색 당일에도 쓰러졌다라고 대놓고 조국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딸이라는 분도 나와서 굉장히 또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내 방에 있는데 수사관이 와서 엄마 방에 가보라고 해서 가봤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서로 탕반된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두 박스를 해가니까 왜 한 박스면 될 걸 두 박스를 해가느냐. 이거 제자리에 갖다 놔라. 점심을 당신들이 먹지 않으면 나도 먹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는 정경심 교수의 아프다는 것들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족들의 증언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프다는 그 프레임이 계속 나왔어요. 그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딸의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주진우 기자는 토요일 날 조국 장관을 만나서 저녁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장관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겠죠. 그걸 주진우 기자가 메신저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가 뭡니까? 검찰 소환조사 받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면서 일찍 귀가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사실은 아프다는 프레임이고 멀쩡한 사람인데 검찰이 죄를 씌워가지고 하니까 심신이 허약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하나 존재한다면 또 다른 주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죄 혐의자라는 것이고 가족 전체가 기소와 수사와 압수와 그다음에 소환되고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국 장관 사태가 마치 억울하게 물러난 것처럼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그런 배경으로 저는 보인다는 것이지 또 다른 절반의 진실은 조국 장관의 사태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반칙과 특권의 절정에 있는 부도덕한 사람이 장관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 밀려서 오히려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누가 되기 때문에 사표를 낸 거로 보는 게 좀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이 조국 장관 부인의 상태가 어떤지는 검찰이 제일 잘할 거예요. 5시간 5번이나 불러가지고 계속 그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최순실 씨 와가지고 검찰청 들어갈 때 다 보여줬습니다. 상황을. 저는 그래서 정준입 씨의 사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상태를 저도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그럼 검찰 들어갈 때 한번 보면 됩니다. 근데 5번이나 전부 비공개로 특혜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신비주의로 남겨놓고 아프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질문? 아니요. 저는 지금 다 이제 보도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님은 아프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제가 여기서 지금 반론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확인될 문제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주장이 상충됐기 때문에
국론도 네. 광화문 여론과 이제 그렇죠. 서초동 여론으로 갈렸던 것을 네. 지금 우리가 축약해서 김 교수님과 제가 네.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건데 맞습니다. 저는 이 조국 장관의 그 어떤 파렴치범 일가 자체를 이제 아까 저희 야당 의원은 네. 가족 사기단으로까지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네. 여긴 아직 동의하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 검찰 수사 결과 단 하나도 이 조국 전 장관의 네. 직계 가족과 관련해서 입증된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오촌 조카 구속돼 있는 조범동이 네. 어찌 보면은 숙모의 돈으로 사기를 친 것에 대한 투자 피해자가 아니냐라는 정황이 네. 오히려 짙어지는 상황인데 네. 자 검찰은 지금 노트북 타령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해서 굉장히 많은 서류와 자료와 지금까지 이제 의혹이 난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드디스크와 PC를 다 가지고 하나하나 압수수색할 때마다 대단한 혐의들이 나온 것처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왔지만 네. 아직도 지금 소환만 이어지고 있지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있고 네. 또는 듣도 보도 못하던 노트북의 모든 정황이 담겨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또 이게 신비주의죠. 네. 없는 증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정황까지 보이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증 안 된 범죄 혐의로 네. 어쨌든 조국 장관은 이 논란 속에 물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될 확인은 네. 시간을 필요로 한다. 네. 밝혀야 할 것은 네. 조국 장관의 가족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지금 밝혀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구속 영장을 치든지 기소를 하든지 이 2달 넘은 수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네. 이 끝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자연인으로 물러났으니까 네. 검찰의 수사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고 결과 발표가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도 30초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게 곡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평랑님 말씀도 하나의 주장이고 네. 저의 의혹과 문제 제기와 이제 분노도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네. 조국 장관 가족의 범죄 혐의 그리고 조국 장관과 연관성도 밝혀질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기다리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전에 범죄 혐의나 범법자로서의 확인되기 이전이라도 이미 조국 장관 스스로 수년 전부터 자기가 트윗을 통해서 남을 비난해왔던 자기 자신의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위선과 이중성과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자기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자리를 그만둬야 됐다는 게 국민들의 분노가 더 큰 거예요. 네. 범죄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검찰이 수사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결론을 낼 거라고 보고요. 네. 이미 많은 사건에 대해서 많은 혐의가 저는 이미 수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것이 아프다는 프레임 속에서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장관직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의 공이 넘어진 만큼 네. 검찰의 마지막 결론을 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떨까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사퇴하고 바로 당일날 서울대 네. 복직 신청을 해서 이제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둘러 복직을 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복직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임명직 공직자, 그것도 네. 고위공직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사표가 전격 수리됐습니다. 네. 어제 2시에 이제 사퇴의 변을 밝히고 입장문을 내고 이제 사퇴를 했는데 네. 이것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네. 임면권자가 사표를 수리해야 그 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제 저녁 무렵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조국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네. 그 어제부로 이제 장관에서 면이 된 그렇죠. 거고요. 네. 그 시점부터 김호수 차관이 네. 장관 직무대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우리가 저작거리 말로 네. 백수입니다. 네. 무직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은 지금 휴직 상태의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직 신청을 했고 네. 이게 받아들여졌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런저런 논란의 여론들이 있습니다만 이 학내 학생들이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심경에서의 이제 반론 제기하는 부분들은 학생들의 또 이제 의견이라고 치고 네.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는 복직하지 못할 이유는 현재 시점에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없고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모교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유석춘 연대 교수 네. 논란이 있었죠. 네. 강의 중에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커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석춘 교수 논란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네. 조국 교수는 지금 장관을 수행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의 논란 속에서 네. 딸의 또 자녀들 입시 관련된 의혹, 그다음에 사학에 대한 비리 의혹, 네.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대한 비리 의혹, 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어떤 부도덕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범법 혐의와 상관없이 네. 그러한 공정과 정의를 그동안 외쳤던 사람의 민낯을 드러냈고 그것이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한 상징처럼 돼 있는 것이 하나의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도저히 서울대 와서 교수직을 하기에는 부도덕하다라는 여론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공인으로서의 정의와 진실 속에서 강단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자격을
일부 학생들이 이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국 장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퇴는 뭐 제도적으로 가능한 거고 또 다시 또 휴직해서 복직이 가능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의 논란은 유석춘 교수의 강연 내용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논란을 일으키고 사퇴를 요구하듯이 조국 장관의 처신과 행태에 대해서 충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원 다닐 때 청와대에 공직을 갔다가 다시 복직해 온 저희과 교수들이 우리 학생에서 반대해서 그 복직을 무산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놀라운 시간대에 놀라운 건데요. 어제 2시에 사퇴를 하고 4시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5시 몇 분쯤에 이제 대통령이 사퇴를 수리합니다. 사퇴를 수리하고 6시 정도에 팩스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분 만에 팩스가 갔다는 건데 중간에 3시 반쯤에 정경심 교수가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조국 장관의 사퇴소식을 듣고 울면서 돌아가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병원으로 조국 교수가 바로 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갔고 집에서 2시간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복직 팩스 신청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건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직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복직은 절차상으로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수많은 논란과 온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서 가족이 만신창이 됐다고 합니다만 나라가 만신창이가 돼 있습니다. 그 장본인 교수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다면 저는 복직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김 교수님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뭐 조국 전 장관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유석춘 교수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유석춘 교수는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을 한 분이기 때문에 한 교수이기 때문에 아마 또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발언을 갖고 징계를 받는 사람인데 범죄 혐의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아마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시각이 많이 다르신 건데 아까 정경심 교수와 최순실 씨를 비교한 것도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제 이 보수 야권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지금 혐의 중에 일부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진실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 재테크를 하려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지금 혐의 자체가 자본시장법이 핵심입니다. 단순 투자자면은 적용을 받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다. 그럼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이제 입시 비위가 사실이다. 그럼 정말 그 딸이 뭐 고졸로 이제 학력이 마감이 되고 줄줄이 이제 입학이 취소된다. 뭐 이런 정도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정농단과는 또 죄질이 다른 혐의죠. 가족범죄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제 그 국민적인 공분의 정도도 다르다고 보고요. 특정 세력은 그거보다 더 크게 지금 비화하는 세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유석춘 교수의 사례와는 다르다. 지금 법적인 부분을 빼고 유무죄를 논하기는 우리가 이르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영역으로 넘기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부도덕하다, 이중인격자다, 위선자다. 근데 이 정도는 정말 주관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석춘 교수는 대놓고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말로 강의 중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이제 혐의도 있지만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에게 피해를 준 그냥 말로 가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다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위선자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국 장관은 기자간담회라든가 또 사퇴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특히 흑수저 청년들에게 사죄를 연이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 윤리적인 뭐 용서의 여부는 이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순실 씨를 이야기한 게 내가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범죄 정도하고 정경심 교수의 범죄 정도 같다고 해서 내가 비유한 게 아니고 국민적 관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당시 최순실 씨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 끌고 와가지고 법원 검찰청 앞에서 많은 사람들 관심 속에서 받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억울함이 있는 것이고 어떤 상태인 거고 매일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억울함을 밝혔으면 좋겠고 말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런 관심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걸 국정농단의 범죄 혐의랑 같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유석춘 교수도 비교한 거 제가 뭐냐면 유석춘 교수는 강연 중에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사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교수는 일단 가족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범죄 혐의자의 진짜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은 다 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되고 구속되고 소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경험한 집권 여당에 가서
임명직에 봉직하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대학생의 우리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해서 우리 학생에서 반대해서 사퇴를 막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한테는 범죄 행위 말고도 일단 아까 무슨 이선자라고 해서 자기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특권과 반칙의 상징으로 있잖아요. 스펙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되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 사회에서는 아카데믹 소사이어티 안에서는 아 저분이 다시 강단에 서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는 그런 울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서울대생들은 반대 의견이 많더군요. 그런데 뭐 절차상으로는 그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복직 신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강단에 더 이상 설 수 없기 때문에 뭐 규정이죠. 그렇죠. 네네. 규정상 이제 30일 아닌데 그걸 뭐 30일 채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루만 할 것인지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요. 네. 어쨌든 서울대생이 지금 현재까지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학기는 좀 힘들더라도 다음 학기에 그러면은 강단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네네. 아니면은 그 4월 총선 차출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총선을 위해서 뛸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합니다. 그거는 참 예단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문제인데요. 가능성이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제일 핵심적인 사안은 지금 김 교수님과 또 같은 생각을 하는 뭐 과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네. 과연 조국 가족은 깨끗한가? 이게 검찰이 이제 해명해야 될 대목이에요. 네. 지금 이제 재판에서도 또 다퉈야 할 대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2달여 동안 시끄러웠고, 이건 저의 시각인데, 저희 개인적인 견해인데, 검찰이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했던 것이라면 그 결과가 검찰이 정말 크게 기세등등하게 자신했던 것에 비해서 매우 미미하게 나오거나 사실상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사실 그럼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는 결과가 나게 되겠죠.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치인들이 뭐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무죄 해서 나 무죄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수억 뇌물을 받았느니 마느니 이제 다툼이 있었고 또 고 송환종 이제 이 리스트에 올랐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처음에는 뜨겁고 시끄러웠지만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법원의 판결은 죄를 입증할 수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조국 장관 가족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누명을 벗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이 조국 전 장관은 총선을 나가도 정치에 뛰어들어도 자유로운 몸이고 그러면 이제 서울대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아카데믹 소사이어티 내에서 어떤 여론이 그때도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홀가분해진다면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일들을 사회적 성찰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나.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최순실 씨 못지않은 관심을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받았어야 했는가. 왜 얼굴이 보고 싶었으며 왜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며 왜 어느 정도 아픈지를 국민들이 확인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이 기소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로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총선에 나갈 것인지 내년 이제 3월에 봄학기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될 것인지는 이번 겨울을 좀 지나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김근식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최순실 씨는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죄의 질을 따지면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형량 같은 걸 본다면.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서 재판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 정경심 교수는 기소조차 안 됐기 때문에 뭐 국민적 관심을 사는 사건인 거는 분명하지만 또 두 분의 의견에 각각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겠지만 일단 비유 자체는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해하거나 이 등가성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자로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조국 장관의 이제 총선 출마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정치 구단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를 하셨네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 의원님께서는 부산 총선에 나갈 수도 있다. 또 대선급으로 오히려 야당이 키워줬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앞으로 부산 총선 나갈까요? 그렇죠.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또
그가 말씀한 대로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의 건강이나 그러한 상태가 잘 극복된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 하고 나서리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반대 세력의 음모에 휩쓸려서 과도한 신상털이를 당했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해서 국민에게,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런 명예회복에 나설지, 아니면은 수사 결과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쉽게 그렇죠. 예측하기는 힘든데 박지원 의원은 왜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정확한 변수죠. 우리 최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이제 손에 마무리될 내용들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가 빈 맹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알맹이가 있어가지고 조국 장관도 꼼짝 못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이 재판 결과, 근데 그게 사실은 내년 3월 이전까지 나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변수가 되는 변곡점은 정경심 교수의 기소와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수사의 내용들이 최종 발표됐을 때 검찰 발표가 어떤 구체적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도 전 장관 실제로 공범으로서 같이 정황상 알고 있었다고 기소가 되거나 소환이 될 것인지, 이게 아마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맹탕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내용이 있는 유죄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는 수준만 되더라도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을 명예회복을 위해서 총선에 내보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변수를 또 끄집어내므로써 총선을 조국 대 반조국으로 몰고 갈 경우 과연 집권당에 도움이 될까라는 판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느끼기로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나 그 지향은 임명직은 안가주망이라고 해서 자기를 정당했습니다만 폴리페스라고 해서 선출직은 굉장히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선출직을 하려는 그런 그 욕심이나 맷집은 제가 볼 때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어쨌든 지금 관심은 그렇다면 검찰 개혁을 이끌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오히려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점이죠? 예, 청와대에서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이겁니다. 조국 장관이 어제 전격 사직을 한 게 가족의 요인이 가장 결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반부에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빠져야 할 때다라는 취지 얘기가 어제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민심이 갈려 있는데 지금 서초동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가 강하게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다시 본다면 그럼 광화문에 모여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이 시민분들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느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국 장관이 적격하지 않다. 반대 여론이 좀 높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또 지지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과 검찰 개혁이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고민을 해보니 검찰 개혁을 외치는 그 앞에 구호가 조국 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광장에서는 조국 사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조국을 제거해버려야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만 남겠구나. 그럼 조국이 사라져야 되는구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좀 높이 봅니다. 그래서 어제 조국은 이제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검찰과 뭐 다툼을 하거나 가족을 케어하러 간 거고요. 그럼 검찰 개혁은 남았어요.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차질 없이 끝까지 집요하게 성취해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을 받아서 안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안은 다 나왔다고 봐요. 이제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거예요. 국회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혁안, 여기는 윤석열 총장 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함께 만들어진 안을 실천할 수 있는 장관이어야 한다. 근데 지금 전해철 의원이 이제 아까 박지원 의원이 콕 지목을 했는데 하마평에 올랐는데 본인이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강한 부정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부정도 수긍도 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내년 총선으로 간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김호수 직무대행이 차관이죠. 그대로 그냥 승계하는 것은 조금 정부 입장에선 더 강한 톤에 힘을 실기에는 너무 이제 관료형으로 이제 흘러가는 관리형
이제 인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전 다른 주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의 언론사발로 조금씩 다르지만은 네. 이 내부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분들을 지금 뽑으셨죠. 네, 5명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각각의 벌써부터 이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렇죠. 얘기도 있고 본인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친노 인사이고 그렇죠. 민정수석 비서관의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극구 부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갈 거였으면 벌써 갔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 번 제안을 받은 것처럼 네, 그렇게 네, 얘기를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갈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네. 누군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주 강한 검찰 개혁에 강한 활동을 해온 네. 이 재야 법조 인사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는 비검사일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주 무난한 인사청문회를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할 네. 중진 정치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 예로 들어보면 예인데 네. 뭐 민주당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이 바뀌기 전까지. 법조인 출신이고요.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고 패스트트랙에 이 두 개 법안을 올린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땅땅땅 해서 네. 이분이 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또 청문회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뭐 청문회가 가장 또 중요한 그렇죠. 첫 번째 관문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의원 불패라고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네. 예, 낙마를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또 안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후임자에 대해서도 야당이나 언론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혹독한 검증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개혁파를 또 선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그렇죠. 오가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일단 하셨어요? 사퇴에서 지금 공석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아마 고민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관을 임명을 하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조국 후폭풍이 있어서 네. 그 청문회가 간단치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야 될 가능성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조국 장관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개혁이 또 적임자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세 번째는 일단 국회의원 중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총선을 포기하고 지금 장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태원 교수 나온 것처럼 지난번 박상기 장관처럼 교수 출신의 전문가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심중을 제가 뭐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예 이런 검찰 출신의 관료였던 김호수 차관이나 아니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가 교수 집단이 아니라 네. 아예 더 강한 개혁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려면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법조인 중에서 하나 발탁하는 것도 비검사 출신에서 네. 뭐 그런 것도 아마 또 하나의 파격적인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면 또 그게 또 야당과의 어떤 또 그렇죠. 반응이 어떻게 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건 뭐 결국 임명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아마 고심 중에 고심을 할 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야당에서 아주 그렇죠. 반감을 드러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대여 그 공세 수준이 높아갈 것 같고 네. 최영일 평론가님이 이제 이상민 의원을 뭐 추천을 예로 든 거죠. 예로 네. 들었지만 아마 혹시나 이 방송을 보셨다면 네. 내년 총선에 나가셔야 될 텐데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 거실 수도 네.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내년 총선에 나가려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네. 출마 후보자들은 장관직을 맡으면 안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차기 법무장관에 내정이 된다면 그 이야기는 이제 총선 불출마가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이철희 의원이 또 마침 불출마 선언을 불출마 했죠. 선언을 네.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물갈이 여의도발 물갈이가 아마 물꼬를 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합종연행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자리를 잡는 그런 남은 6개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본인의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던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찬반 논쟁에서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허위 사실도 처벌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간에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서울 지하철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내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아침 출근길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욱 기자. 네, 황선욱입니다. 네, 협상이 결국 결렬됐군요.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1시간 만에 정회에 들어간 이후 다시 협상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 피크제 폐지 등 핵심 요구 사항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내일 아침 6시 반부터 사흘간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지하철은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필수 운행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평일은 1호선에서 4호선은 평균 66%, 5호선에서 8호선은 78%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출근 시간대는 평소의 100% 수준으로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 이후의 운행률은 평소 대비 7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고 시내버스와 수도권 광역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좀 여유를 두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사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노조 요구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지난 2016년 도입된 임금 피크제인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재직 기간에 벌 수 있는 임금이 줄어들고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임금 피크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하고 지방공기업의 임금 피크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금 피크제 폐지 이후에 안전인력 충원과 4조 2교 대제 요구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과 주의, 경계와 심각 4단계로 나눠 위기 경보를 내리고 가장 심한 심각 단계에서는 민간용 차량에 대해 강제 이보제를 실시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다음 달 2차례 전국 모의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 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합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5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키움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안타 22개를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SK의 8대7 1점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5회 초까지 6대3까지 앞서다 경기 중반 4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한 키움은 8회 초 공격에서 이지영과 대타 송선문의 연속 적시차를 묶어 2점을 뽑아내며 다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원정 2연전을 모두 가져온 키움은 하루를 쉬고 홈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에서 3차전에 나섭니다. 어떤 은행 쓰세요? 엄마가 쓰던 은행. 내 돈인데. 안녕하십니까. 회사가 골라준 은행. 내 은행은? 이제 내 은행은 내가 선택하자. 내가 찾던 좋은 수가 있다. SH 수협은행 K뱅크로 만나보아요.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꼭 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꼭 배달 서희건설 지역주택 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 스타일스, 서희 건설. 내일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해지겠고 대관령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 산간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쌀쌀함이 덜하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과 산간에서는 얼음이 관측되겠습니다. 이른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농가에서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내륙 지역은 주 후반까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